태국은 동남아시아의 군사 강국입니다. 캄보디아가 속된 표현의 비밀 수준이 아닙니다. 이 KGB가 지금 또 양국 사이에 핫한 문제가 있죠. 캄보디아의 영자재가 있는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 태국군이 한국산 KGB를 이용해서 총리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는데 이게 외국 정보기관이 적발해서 캄보디아 측에 알렸다. 이런 기사를 내가지고 뜨거웠는데 태국군이 지난달 29일에 그 KGB를 탑재한 AT-6TH라는 이제 경공격기가 있는데 이거를 거기다가 KGB를 탑재해서 훈센과 훈마네트가 있는 좌표로 보내려는 작전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일보 군사안보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 지난 2016년부터 국방부를 출입하면서 외교안보 정세를 연구하고 분석하며 기사를 쓰고 있는 이철재입니다. 태국, 캄보디아가 충돌했었던 이유와 상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에 아시아까지 번졌는데 다행히 현재 상태는 잦아들고 있고 이제 조만간 죽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지대에서 상당수의 인명이 희생되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현재는 이제 지난 4일이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고위급이 만나서 회담을 이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는 양국이 경제 문제를 협의하는 그 회의였고 두 나라 돌아가면서 여는 회담이었는데 말레이시아가 이번에 휴전을 중지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수도에서 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전 조건을 협의하는 자리로 변질이 됐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도 두 나라 서로가 상대국이 휴전 조건을 어겼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쟁 과정에서 태국군이 억류한 포로로 잡은 캄보디아군 18명의 석방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휴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양국이 이걸로 확전하거나 더 키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종전에 합의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이제 두 나라의 문제는 길게는 저기 역사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 15세기 중세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은 가장 최근으로는 1904년입니다. 그 당시에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그다음에 태국은 시아민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에서 외세에 의해서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 상태가 아닌 독립을 지켜낸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태국인들이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한데요. 그 당시에 시암 왕국과 그다음에 캄보디아의 식민지 종주국인 프랑스가 국경을 확정하는 그 회담이 열었고요. 그래서 당그렉 산맥을 따라서 국경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상황을 지도를 그렸는데 그 당시 프랑스 측문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상당 지역을 원래 당그레 산맥을 더 위쪽인 지역인데 캄보디아 영토로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프레아 비에라 사원이라고 그 크메르 왕국이 중세 때 만들었던 사원이 힌두교 사원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태국 영토로 들어가야 되는데 캄보디아 영토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태국이 모르고 있다가 1934년이 돼서야 알게 됐습니다. 뒤늦게 알게 됐고 가만히 있다가 프랑스가 캄보디아에서 철수로 이제 식민지를 독립시키고 철수했던 1953년이 돼서야 태국군이 이 분쟁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켜서 영토를 점유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가 1959년에 이 문제를 항의를 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를 합니다. 그리고 1964년에 ICJ가 판결을 내놓는데 캄보디아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 이유는 태국이 이 문제를 알고도 상당 기간 묵인했다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캄보디아에 손을 들어주고 판결을 내렸지만은 국경선을 다시 ICJ가 확정을 짓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쟁 상태로 남아있고 그리고 캄보디아는 이 프레아 비에르 사원을 2008년에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니까 태국에서 여론이 격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태국인 시위대가 캄보디아 영토에 들어가서 시위를 벌였고 캄보디아군이 이들을 억류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일대에서 국경 분쟁이 계속 격해지면서 2009년에도 교전이 있었고 2011년에도 교전이 있었고 그래서 특히 2011년 교전에는 양측에서 12명이 숨지고 4만 명이 피난을 가는 그런 큰 교전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 지속되다가 이게 결국은 올해 5월에 다시 또 격화의 조짐이 있었는데요. 5월 26일에 양국 간의 교전이 일어나가지고 캄보디아군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양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가 그래도 철수를 하고 국전대에 철수를 하고 대화를 풀자 이런 논의가 있던 중에 7월 16일에 국경지대에서 순찰하던 태국군이 지뢰 폭발 사고로
3명이 부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미리 준비한 도발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캄보디아 당연히 이를 불이했죠. 그래서 그러던 중 7월 24일 이제 드디어 교전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국경지에서 캄보디아 드론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캄보디아군이 무기를 들고 태국군 천원 철조망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오전에 캄보디아가 러시아에서 수입한 BM-21이라는 그 방사포가 있는데 방사포가 포격이 시작되어가지고 태국의 민가 지역에 떨어져서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태국이 아니죠.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강국입니다. 군사적으로 캄보디아보다 훨씬 강한 나라고 그 F-16도 전투기를 동원해서 캄보디아군을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군이 피해가 너무 커지고 있고 그러죠. 이제 이 사태가 동남아시아 전반적으로 퍼질 기미가 보이자 어디선가 누군가의 또 간섭이 시작됐죠. 요즘에 모든 일에 다 나서는다는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27일에 양국을 향해서 계속 전쟁을 벌일 경우 36%의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28일 인근 국가의 같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이자 중립적 위치에 있는 말레이시아가 개입을 시작했고 그래서 양국 정상이 만나서 회담을 열어 휴전에 합의합니다. 그래서 29일 합의했고 그래도 그 이후에도 뭐 서로 휴전 조건을 어겼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약간 불안한 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휴전이 잘 지켜질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전망할 수 있고 그리고 조만간에 종전에도 이르고 것이라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를 비교했을 때 어느 나라가 더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나요? 훨씬 태국이 강하죠. 태국은 동남아시아 군사 강국입니다. 캄보디아가 속된 표현의 비밀 수준이 아닙니다. 일단 군 병력 보면 태국이 한 60만 명 되고요. 캄보디아는 한 23만 명 됩니다. 그리고 국방 예산만 포함해 지난해 태국이 한 58억 달러였고 캄보디아가 8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7배 차이 정도 나죠. 태국은 F-16 그다음에 그리펜이라고 해서 스웨덴에서 수입한 전투기 포함해서 70대가 넘는 전투기를 갖고 있는데요. 캄보디아는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어요.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죠. 태국 해군은 또 아시아에서 외단되는 항공모함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척을 또 스페인에 사와가지고 물론 이제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약간 그 행사함이라는 오명을 들고 있지만 항공모함도 있고 호위함도 있고 잠수함도 가지는 이런 나라는 있고 해병대도 있고요. 해군 항공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전력이 충실하죠. 근데 캄보디아 해군은 경비함만 간신히 운영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래서 태국은 또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국가입니다. 그 베트남 전쟁 때 태국의 공군 기지를 미 공군이 지금의 북베트남 월맹을 폭격한 일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중국과 많이 가까워졌고 그다음에 중국과 연합훈련도 하는 사이지만은 전반적으로 서방과 가까워 미국과 가까운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있고요. 캄보디아는 또 전통적으로 중국과 가깝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를 공산화했던 폴포트라는 인물도 이렇게 약간 중국 피가 섞여 있다는데 이 사람도 친중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재미있는 점은 이제 전 세계 특히 서방 미디어는 이게 태국 방콕을 거점을 삼아가지고 그 특파원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무력 분쟁 보면은 묘하게 친태국 성향이 많이 또 서방 기사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들이 아무래도 방콕에 거점을 두고 있고 방콕에 주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분쟁에서 또 태국 주장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캄보디아가 성공을 나렸다 이렇게 늘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게 또 아주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이 공습을 가할 때 한국산 KGB 유도폭탄을 사용했는데 위력이 얼마나 되며 어떤 전투기에 호환이 되는 무기인가요? 이 KGB가 지금 또 양국 사이에 핫한 문제가 있죠. 가장 이 녹화를 하는 시점에서 핫한데 왜냐면은 캄보디아의 그 일간 크메르 타임스라는 영자재가 있는데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태국군이 한국산 KGB를 이용해서 훈센 상원 의장 전직 국가 원수이고 지금의 훈 마네트 총리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훈센 상원 의장과 훈 마네트 총리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는데 이게 외국 정보기관이 적발해서 캄보디아 측에 알렸다. 이런 기사를 내가지고 뜨거웠는데 그러니까 여기 따르면 태국군이 지난달 29일에 그 KGB를 탑재한 AT-6 TH라는 이제 경공격기가 있는데 이거를 거기다가 KGB를 탑재해서 그다음에 훈센과 훈마네트가 있는 좌표로 보내려는 작전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태국은 AT-6TH라는 이 경공기를 8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KGB는 한국으로부터 20발 정도를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이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KGB와 AT-6TH를 판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AT-6
TH는 미국에서 생산한 훈련기입니다. 프로펠러 훈련기인데 비치크래프트라는 회사가 훈련기를 경동급기로 개조해가지고 만든 건데 T6 텍산 2 프로펠러 훈련기 기반을 만든 경동급기인데 TH라는 거는 태국에 팔았다 해가지고 TH 타일랜드를 뜻하는 거고요. 지난해부터 미국으로 들여와가지고 쓰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KGGB를 달 수는 있습니다. KGGB가 그만큼 범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인데 그러나 굳이 지금 F-16도 있고 그리펜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으로부터 샀던 T-50, TH도 뭐 KGGB를 달 수 있습니다. 달 수 있는데 굳이 그런 거 있는데 프로펠러기를까지 동원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는 의심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크메르 루즈 타임스의 보도는 오보 내지는 저기 프로파간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미 이번 국경 분쟁에서 KGGB가 사용됐을 거라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 공군의 F-16A라는 이제 주력 전투기가 있는데 여기에 KGGB를 무장한 사진이 X나 페이스북에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보면은 헬로 훈센이라는 또 이렇게 약간 캄보디아를 저격하는 조롱하는 그 문구가 태국말 글씨로 쓰여 있는 이런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게 사용이 되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태국군 F-16A가 KGGB로 캄보디아군 지휘소와 탄약 보급창을 때려가지고 방서포를 파괴하고 그다음에 캄보디아군 지휘관 한 명도 뭐 사망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로 보입니다. 태국군은 2022년에 KGGB를 20개 정도를 구매했고 계약 한 280만 달러 하는데 KGGB는 속칭 한국편 JDAM인 합동 직격 폭탄이라고 하는데 KGGB 약자는 코리안 GPS 가이디드 밤 한국형 GPS 유도 폭탄입니다. 이게 이 자체가 폭탄이 아니라 이거는 키트입니다. MK-82라고 흔히 멍텅구리 폭탄이라는데 무유도 폭탄이라는데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중력에 의해서 그냥 떨어지는 거지 이걸 유도할 수 없습니다. 그 폭탄에다가 KGGB를 얹히면은 이 KGGB가 GPS로 유도를 하면서 날개에 달아가지고 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멍텅구리 폭탄을 정밀 유도 폭탄을 탈바꿈시켜주는 키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이 400원 예산을 들여 2007년부터 개발을 해가지고 한 70km 정도를 활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GPS로 정확하게 유도를 하는데 이게 키트 하나의 가격은 한 1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안팎 정도로. 근데 이거는 JDAM과 달리 장점이 있는데 JDAM을 전투기나 통합을 하려면 미션 컴퓨터로 업그레이드 되고요. 그 다음에 JDAM을 달 수 있도록 이 무장 장착기도 개조를 해야 되는데 KGGB 그럴 필요 없습니다. KGGB 그런 필요 없고 조종사 표시 장치라 PDU라는 일종의 조그만 장비 하나만 조종사가 이 무릎에다 허벅지에 단다는데 이게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 장비로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다가 전투기 현지 위치도 나오고 표적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조 없이 구형 전투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다른 뭐 훈련기나 이런 MK-82 폭탄을 달 수 있는 어떠한 군용기도 다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범용성이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값도 JDAM보다 싸고 그다음에 정밀 유도성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KGGB는 추가적으로 어느 나라에 수출이 가능할까요? 일단 이제 우리 공군이 한 1200발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한국은 우리 공군은 F4, F5, F15, KF16, FA50 등의 다양한 기종에다가 말씀하셨던 대로 범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후티 반군과 싸우면서 2018년에 한 150발 정도를 사들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때 사우디 자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네이도나 아니면 타이푼의 이 KGGB를 탑재해서 실전을 치렀고요. 그다음 현재 폴란드가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FA50을 산 국가인데 KGGB에 대해서 관심 많고 콜롬비아도 지금 KGGB를 구매를 고려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FA50과 약간의 뭐 세트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FA50을 최근에 샀던 말레이시아, 필리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대한민국 국방 산업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태국이 한국으로부터 T-50 훈련기랑 그다음에 KGGB도 했고요. 그다음에 호위함도 한 척을 사갔습니다. 호위함도 한 척 사갔는데 캄보디아에도 우리 무기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육군에서 좀 오래된 차량들을 공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K311 군토나라고 해서 이제 레토나의 군용 버전, 그다음에 K511 두돈반 트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톤 트럭이 있는데 이거를 수백 대 정도를 캄보디아에 공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분쟁에 보면은 K511에다가 대공기관총을 탑재해서 뭐 전선을 달려가는 캄보디아군의 트럭의 모습이 사진이 발견되는 이런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좀 K방산이 잘 되고 있고 무기 수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국 무기를 가진 나라끼리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없었던 일이 이번처럼 또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 스파이더맨을 보면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기 수출에도 나름대로 원칙을 우리가 좀 하고 아무나 주지 말고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 분쟁을 보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태국이 우크라이나식 드론 전술을 활용한 것이 이슈인데 앞으로 현대전은 드론이 주도하게 될까요? 네, 태국이 이번에 보면은 드론을 아주 되게 많이 썼죠. 쿼드콥터, FPV 드론, 뭐 자폭 드론을 총동원해가지고 캄보디아군의 핵심 거점을 뭐 잘 타격했죠. 그래서 뭐 지휘소나 탄약고들을 먼저 타격하고 지휘 체계와 보급에 혼란을 일으킬 경우 캄보디아군의 작전 능력을 많이 약화하고 그리고 또 뭐 소셜 미디어 보면은 태국군이 쿼드콥터가 날개 4개 달린 쿼드콥터 목표물 위를 맴돌다 뭐 폭탄을 떨어뜨리는 장면도 공개하고 뭐 나름 아주 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영국에 있는 드론 전문가들이 태국군이 상당히 드론을 잘 활용한다. 오히려 나토보다 낫다 이런 극찬을 하기도 했고요. 또 보면 드론이라는 게 약한 나라, 약자가 강자를 상대하는 어떤 비대칭 무기라는 이런 인식이 있는데 태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캄보디아보다 훨씬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가 또 이 드론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니까 더 분산적 효과를 더 크게 거둘 수가 있고 그다음에 셋째로 밀림과 같이 이렇게 이제 나무가 빽빽한 이런 지역에서 드론은 큰 효과를 못 볼 것이라는데 그런 예상과 달리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말하는 이 세 가지의 예상을 깨고 태국군이 드론을 가지고 선전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는데 미래전에 드론이 주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멀었고 왜냐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드론은 지금 보면 아직까지 다 일일이 조종을 해주거나 그런 일인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해서 스워밍해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 몰려서 서로 이렇게 벌떼처럼 서로 연결하고 서로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술까지 발전할 경우는 드론이 미래전을 지배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은 만능론과 무용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가 다 모든 걸 다 지배한다든지 어떤 게 하나 나오면은 어떤 무기가 이제 필요 없더니 뭐 드론이 잘 되면 미사일이 필요 없다 아니면 뭐 박격포가 필요 없다. 우크라이나 전의 교훈을 보면은 모든 무기가 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적절하게 잘 섞여야지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드론 하나만 가지고 뭐 한다는 것은 되게 힘들고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최후 통첩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후 통첩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공식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2023년 10월 7일이죠. 그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테러를 하고 난 다음부터 중동이 되게 뜨거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또 이란과 또 한판 붙어가지고 어느 정도 더 성과를 거둬가지고 이제는 이제 중동의 평화가 찾아오는가 싶었는데 아직까지 이 하마스와의 분쟁이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인질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뉴욕 타임스랑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주요 매체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의 그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최후 통첩을 내리려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하마스가 이걸 듣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6일 그 예루살렘 포스트가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 하마스를 완전히 격퇴하기 위해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여기에 5개 사단 한 5만 명 이상의 병력을 투입한다. 그리고 5개월 동안 작전을 한다. 그래서 555 작전을 세웠다. 그래서 이거를 곧 이제 내각회의에서 승인을 아직 안 받았는데 받을 예정이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확정 상태다. 만약 실행이 될 경우에는 기갑사단을 중심으로 병력이 투입되고 대규모로 투입한다. 그래서 하마스의 완전한 격퇴, 무장 해제를 목표로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일 경우에는 되게 큰 사건이라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은 부분적인 휴전, 거기에 따른 인질 석방 이런 협상 대신에 포괄적으로 아주 통 크게 그냥 한 큐에 원샷으로 다 끝내는 것을 일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60일 휴전하는 조건으로 단계적 인질을 조금씩 석방하는 안을 두고 이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하마스는 입장에서는 이 살라미식이라 하죠. 얇은 이스라엘의 햄을 말하지 않습니까? 짧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고수할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마스에서 가진 게 인질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많이 그걸 받아내는 필요성 때문에 이런 살라미식 협상을 하고 있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젠 질렸다. 이제는 이거 아니다. 한 큐에 그냥 받겠다. 그래서 뭐 아니면 더 확실하게 하자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고 그리고
하마스의 반대쪽인 팔레스타인 정부가 이 가자 지구를 최소한 통제하는 이런 보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마스는 인질 석방에 관심이 없고 자신의 정치 체제가 계속 지속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협상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55 이런 군사작전도 하고 있고요. 이제 물론 하마스 측은 아직 최후 통첩을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다음에 그러나 미국이 나서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은 사실상 파토가 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하마스가 한 50명 정도의 이스라엘 인질을 갖고 있는 가자 지구에 억류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20명 정도는 생존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들이 좀 풀려나길 바라는데 장기적으로 할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하마스는 인질을 협상 카드로 삼아왔는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를 거부하면 하마스가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있나요? 최근에 하마스가 인질의 영상을 잇따라 공개를 했죠. 조금만 1분짜리 영상이 전 세계에 좀 많은 충격을 줬는데 좁은 콘크리트 터널에 갇혀가지고 수착각하고 쇠약해진 인질이 이제 막 수염도 막 기르고 갈비뼈가 막 다 드러날 정도로 이제 말랐죠. 마르고 그다음에 또 이러는데 이 사람은 2024년 10월 7일 이제 하마스에게 납치된 에비아타르 다비드라는 사람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친구랑 같이 이제 납치가 됐다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 사람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상이 두 번째 나온 겁니다. 왜냐면 지난 2월에 다비드와 함께 납치가 된 다비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석방이 됐는데 그거를 옆에서 바라보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됐고 그리고 또 지난달 30일에는 독일과 이스라엘의 이중국적인 롬브라 슬랍스키의 모습을 다하는 영상이 또 공개가 됐는데요. 인질은 히브리어로 가자 지구내 지금 식량 위기가 되게 심각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부에 나를 좀 빨리 석방시켜달라 호소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4월 16일에 영상이 또 공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인질들의 다급한 모습을 되게 불쌍하고 다급하게 구조를 호소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보이죠. 하마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진 패라는 거는 레버리지는 인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은 여론전과 심리전을 펴야 되고 국제 여론을 환기하면서 인질 가지고 상대로 이스라엘 정부에게 압박을 넣어라. 더 이상 전쟁 상태를 지속하지 말 압박을 넣는 거고요. 유일하고자 최대 지렛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제 여론도 이렇게 하마스를 동정하는 여론은 있지만 진짜 가지고 있는 패는 인질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과 미국은 최후 통첩을 운운하면서 협상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인질 카드를 제대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는 협상판에서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가 손들고 나오거나 아니면 양보를 크게 한다는 이런 전제가 아니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는 게 정상입니다. 하마스는 인질을 포기할 경우는 협상력을 아예 잃는 거고 국내의 정치 기반을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대체 카드를 찾아야 되는데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 테이블 복귀는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자 지구에서 에너지와 식량 위기가 심각해지거나 어느 정도 수준 넘어서 완전히 심각해지거나 이집트나 카타르 같은 중재국 압력이 더 세질 경우에는 조건부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하마스가 인질을 다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내놓는 조건으로 나올 가능성은 또 낮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할 것 같고 협상은 그에 따라 늦어지고 길게 보면은 소모전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나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아랍 국가들이 하마스 무장 해제 성명에 참여하였는데 하마스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그런 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약간 쇼킹한데 7월 30일에 뉴욕에서 유엔 장관급 회담이 열렸는데 22개 아랍 연맹 국가와 유럽연합 17개국이 모여가지고 공동성명을 냈는데요. 하마스 무장 해제 및 가자지구 권력 이양을 요구하는 내용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아랍 국가들은 이제 가재는 개편이라 팔레스타인 내부 문제에 개입을 안 하거나 아니면 대체로 하마스와 어서리티 팔레스타인 정부 간의 권력 다툼에 직접적 입장을 유보하거나 아니면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가 나름 어느 정도 정당화하는 모습이지만 이해는 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이거를 다 이번 7월 30일에 입장 공동성명은 이걸 다 뒤집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랍 국가들이 2028년 10월 7일 이스라엘 테러도 규탄했고요. 인지 석방도 요구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다가 가자 지구를 넘겨야 된다 이런 것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마스가 더 이상 지역의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인식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하마스와 아주 긴밀히 하마스의 협상을 중지를 하거나 그다음에 긴밀히 돕고 있는 카타르
중동 지역의 최대 맹주이자 강국이고 그리고 경제적 후원자 사우디아라비아도 이 성명에 동참했다는 게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랍권 내에서 하마스가 지금 점점점 고립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변의 아랍 국가가 하마스 상대로 경제 정치적 압박도 가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하마스가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강경 입장에도 불구하고 하마스는 장기적으로 나갈 그런 방침이지만은 주변 아랍 국가의 압박이 거세질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변수로 지켜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동 정세가 되게 복잡해지고 되게 다양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네타냐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가짜 승리 프레임이라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이제 정치 용어인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도 이겼고 그다음에 헤즈볼라도 이겼고 안전한 이스라엘이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제는 정치적인 생존 그리고 지금 연정이지 않습니까? 극우 세력과 연정인데 연정 유지를 위한 가짜 승리 프레임이라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네타냐후는 이제 인질을 석방을 받으면서 하마스와 휴전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 정상화까지 가능한 중대 협상안이 그 당시에 제시가 됐는데 연정의 파트너인 극우 세력과 협박을 합니다. 또 이거 받아들일 경우는 우리는 이 정부에서 나가겠다. 결국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중대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인질들이 수십 명 더 사망했고 이스라엘의 외교가 더 큰 외교적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전쟁까지 종식시킬 수 있는데 이걸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비판이 이 가짜 승리의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질 생존자 그리고 인질 가족들 그다음에 예비 장성들, 전직 고위 안보 관료 등이 잇따라 이제 이 가짜 승리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지금 네타냐후가 인질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 인질 50명이 가져지고 남아있지만은 네타냐후 정부는 하마스의 제거가 먼저다 이런 입장을 고수할 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전쟁을 끝내고 인질을 구할 수 있는 전략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비판이 상당히 이스라엘 내부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여론조사 보면은 전쟁이 계속될 경우 인질 생명이 더 크게 위협한다 이런 또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정권 내부에서 지금 불신과 그다음에 군에서도 이런 전쟁의 지속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데 네타냐후를 비롯한 이런 현 정치권 여당 수뇌부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군과 정치권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최후 통첩이 종전 여부를 가를 마지막 협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만약 실패하게 되면 휴전 및 종전이 계속 불가능해질까요? 현재로서는 즉각적 종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거의 영에 수렴한다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후 통첩이라는 것은 협상의 결렬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이나 하마스 모두 서로 네가 먼저 양보하라는 입장이죠. 우리는 너희들 줄 카드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인질을 협상하거나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하거나 그다음에 가자 지구의 권력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이양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게 근본적인 해결과 같은데 사실상 이건 먼 미래의 일처럼 돼버렸고 지금 당장 이룰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제3의 극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나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장기적으로 지리한 입장이 이어지면서 간헐적으로 충돌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하마스 어느 한쪽에서 정치적 압력이 커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간인 피해가 극심해지거나 아니면은 반정부 시위가 격화지거나 이럴 경우 이래서 완전히 정권 교체에 준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은 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도 하마스의 어떤 테러라든지 아니면 무의도 로켓을 향한 이런 공격 이런 것들 아까 인지를 또 이렇게 여론전은 선전전에 이용하는 이런 거는 계속 이어질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스라엘은 또 보복 공격을 할 것이고 중동 지역에서 평화는 가까운 시일에는 보기 어렵다고 봐야겠죠. 관세 협상 이후 곧 개최될 한미 협상에서 한미 동맹 현안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한국과 미국 정부가 25일에 정상회담을 연다는 것을 거의 최종 조율을 마쳤고 곧 발표할 것이라고 중앙일보가 오늘 보도를 했죠. 그리고 이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을 했죠. 취임 후 이틀 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통화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취임 기준으로 82일 만에 정상회담을 여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고요. 그래서 그 당시 발표문은 7월 30일 시점 2주 안에 정상회담을 열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는데 그보다는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양국 간의 조율이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정상회담에서는 일단 이제 관세 협상에 타결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물론 추가적인 문제, 뭐 쌀 협상이나 농산물 개방 같은 것도 주요 이슈로 오르겠지만 가장 큰 이슈는 동맹 현대화, 안보 문제가 경제 문제 못지않게 주요 현안을 보고 있고 동맹 현대화라는 것은 한미 동맹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미 동맹이 이제 국제 질서가 변화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맹도 변해야 된다는 게 이제 동맹 현대화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 정부는 이 동맹 현대화는 개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면은 최근에 이제 입장 변화가 보이는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지난해 30일 했는데 그때 보면 공동성명에서 동맹 현대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3일 기획안에서 동맹 현대화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발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 현대화 자체는 한국이 미국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거를 이제 동맹 현대화라는 그 용어는 받아들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현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국간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혁신안이 있는데 하나가 국방비 증액, 그다음에 주한 미군 분담금, 그다음에 주한 미군의 역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국방비 문제를 얘기하자면은 미국은 나토의 유럽 동맹국들에게 국내 총생산 GDP 대비 5%까지 국방 예산을 늘릴 것을 나토가 이를 받아들였는데 현명하게 받아들였죠. 국방비는 실질적인 국방비는 3.5%고 나머지 1.5%는 이제 관련 인프라,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다리를 짓는데 이거 국방에 필요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어떻게 나름대로 이렇게 운신의 폭을 넓혀놓은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엘브리치 콜비라고 미 국방부 차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의 국방 책사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지난달 30일 X 옛날 트위터에다가 한국은 강력한 대북 방어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범 사례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국방비를 늘 거라고 이렇게 미리 밑자락을 깐 거죠.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동맹이 될 수 있도록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콜비의 발언 그대로라면 우리가 미국의 요구에 를 수용해서 국방비를 늘릴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국방비는 GDP 대비 한 2.3%에서 2.8% 수준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뭐 아직 2%가 안 됐죠. 1%가 간신히 넘는데 월등히 높은 상황이지만 5%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분단 국가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나토는 3.5% 국방비 대 1.5% 국방 관련 인프라 이런 어프로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협상의 묘를 살려서 트럼프에게는 어차피 3.5%나 1.5%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내가 5%를 늘렸다. 이 정치적 내수의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맞춰주면 되고 아니면 뭐 단계적 증액을 하든지 뭐 R&D를 더 늘리겠다. 국방 R&D 그다음에 아니면 미국의 뭐 조선 방산 이런 데 뭐 투자를 늘리겠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방식으로 이제 트럼프의 요구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위분담금은 이제 SME라고 하는데 이게 2026년부터 5년치를 이제 협상하는데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물러나기 전에 한국에 선물을 줬죠. 그래서 2026년부터 5년에 적용되는 이 방위분담금을 1조 4,028억 원으로 5년이 지나면 1조 5,192원으로 늘어나는 이런 협상안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었죠. 근데 트럼프는 지난 미국 대선 기간 중에 한국이 부자이기 때문에 연 100억 달러 정도는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했고 그 올해 방위분담금이 1조 4천억 원이 넘는데 그 한 9배 정도 되는 더 받아내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위분담금이라는 것은 한국에 주둔하고는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시설을 유지하거나 주한미군 기지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 돕는 한국 인력의 인건비로 이렇게 목적이 제한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미국이 군수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 목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협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 견제하는데 뭐 쓸 경우에도 그 돈을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협상인데 입장을 미국한테 잘 설명을 해서 이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안을 최소화할 것이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을 보건대 이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의 최고 요구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주한미군의 소위 말하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건데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건 주한미군을 한국만을 지키는 붙박이로 딱 한국의 한반도에 주둔을 시켜서 한국만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빼내서 한국 이외의 주변 지역의 안보의 방위에 쓸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걸 유연하게 활용하겠다는 게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거고 전략적 유연성 이번만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냉전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세계 곳곳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군이 주둔 지역에만
활용할 경우에는 너무 아깝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더 넓게 활용할 수 있겠다, 활용해야만 한다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만든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한미군의 임무와 성격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양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이렇게 공통으로 인식한 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전략적 유연성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미국한테 확실히 받아들일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감축을 최대한 막고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될 경우에 주한미군을 만약 당장 빼거나 줄여야 되면 한국의 동의를 받는든지 이런 장치를 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미국의 요구가 거세고 구체적일 테지만 우리가 협상 전략을 잘 세워서 하나하나씩 각계격파하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숫자에 중요하고 그냥 선점만 잘하면 되니까 트럼프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방향에서 우리의 실리를 최대한 잘 얻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했지만 최근 감축은 없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트럼프는 일기 때 한국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얘기 많이 했고요. 대선 기간 중에도 철수 얘기를 했지만은 막상 되고 난 다음에 철수는 안 합니다. 철수 얘기는 없고요. 근데 이제 월스트리트가 지난 5월에 그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한 28,500에서 4,500명 정도를 감축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한미군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요. 이런 스탠스를 보건대 당장 감축이나 철수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목적도 있고, 그럼 거기에 이바지를 하고 있지만은 북한에서 급변 사태, 그러니까 북한 정부의 붕괴할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의 입장에는 통일이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물질, 핵미사일의 확보인데 이런 걸 확보하거나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다양한 역할을 또 수행할 수가 있고 그걸 또 떠맡으려고 전략적 유연성과 역할 변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한 감축은 이런 목적을 포기하는 거와 맞습니다. 미국의 국익에는 크게 훼손이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동맹을 약화하고 그다음에 영내 안보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감축 또는 철수는 미국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고, 특히 이제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한미군을 한반도 방어가 더 나아가서 인도 태평양 전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기려 하기 때문에 이 목적이 충실할 수 있도록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방비 증액이나 주한미군 분담금 같은 것들은 논의는 계속하고 있지만은 주한미군 감축은 이게 당장 이루어질 것이 않을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중국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이 될 것인지 진지하게 관찰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미국과 협상도 중요하지만은 중국이 우리 옆에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우리 아직까지는 안미 경중은 아니어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측에 이해를 구할 필요는 없지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의 국익을 반드시 견지하면서 그렇다고 그렇게 저자세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분명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것이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있겠죠. 주한미군을 줄어들 것인지 아니면 철수할 것인지, 그리고 역할을 병행한다면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으로 들락날락할 경우에는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죠. 관심이 많고 유익 있게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당장의 어떤 입장을 표명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을 것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보시나요? 미국의 솔직한 속내를 보면은 이재명 정부를 반기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징후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당선이 됐는데 통화는 6월 6일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틀. 보통 이게 바로 하는 거 관리에 많이 벗어났고요.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중국의 개입을 우려한다 이런 반응을 내놨었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재명 정부가 친중 성향을 갖고 있지 않나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 우려를 한다는 표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미국의 한반도 전략은 이재명 정부와 이 출범과 상관없이 이미 트럼프 2기 출범 때부터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연관해서 이미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재명 정부의 출범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미 다 마련돼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전 정권 전환을 자주국방의 완성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 이게 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에는 한국의 사성장군, 대장이죠.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전시에 미국의 사성장군, 부사령관을 맡아 전시의 작전을 지휘한다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퍼싱 원칙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싱 원칙이 뭐냐면은 미국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그러니까 군사적인 지위를 미군은 안 받는다는 게 퍼싱 원칙이라는 거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칼럼을 썼는데 퍼싱 원칙이라는 단어도 없고 개념도 없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이 군사적 이적과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서 미군의 작전 통제권을 외국 지휘관에게 위임한 사례가 꽤 있습니다. 여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걸 또 따져본다면은 그 경우에는 보면은 위임을 하지만은 퍼싱 원칙과 달리 외국 지휘관에게 위임을 하지만은 미국이 어떤 부차적인 또는 지원 임무를 맡았을 경우 그것도 일시적으로 위임을 합니다. 미국이 주된 임무거나 아니면 미국이 전투 임무를 할 경우에는 미군이 지휘합니다. 그런 사례가 더 많고요. 훨씬 더 많고 대부분 그렇게 해왔고 그렇다면은 전작권이 전환이 될 경우에는 미국이 앞으로 전시에도 부차적 또는 지원 임무만 맡겠다는 이런 가능성이 아닌가 당연히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이제 미국에서 들린 얘기 보면은 한국이 전작권 얘기만을 뻔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런 또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전작권이 전환된 거에 또 이렇게 앞으로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도 있고 또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금의 사성장군에서 대장에서 삼성 중장으로 격하하고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를 일본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 동아시아의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국, 일본, 대만을 다 전체를 통괄하는 단일전구 원시어터를 창설하는 이런 연쇄 반응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해야죠. 전환해야 되고 필요성이 있다고 거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지만은 지금이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 사견입니다. 앞으로 트럼프와의 주한미군 협상에서 한국은 어떤 식으로 협상해야 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정연봉 전 육군 참모 차장의 기고문을 받아서 인터넷에 출고했는데 그분의 기고문이 너무 잘 썼고 제 의견보다는 그분의 의견이 더 뛰어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표현했다 생각해 그분의 기고문을 잠시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한미군 협상은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요. 동맹의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 역할을 조정하고 한국 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그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인데 주한미군의 현재 28,500명을 한반도 방위가 아닌 대만 해협의 유사시 활용 이런 운용을 허용하는 일본의 전략적 유용성 확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한미군의 진짜 주둔 목적은 한반도 주둔 목적은 한국 방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병력을 빼낼 경우는 한국과의 사전 협의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고요.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한다고 나설 경우에는 지상군을 가급적 남겨두는 방향이 좋겠다. 왜냐면은 지상군은 한번 뺐다 다시 들어오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어렵습니다. 되게 힘들고 지상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인계철선이라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앞으로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개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상군은 가급적인 남겨둔 방향으로 협상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리고 한국군의 역할을 물론 확대해야죠. 그러니까 한국을 지키는데 한국이 앞장서서 나서고 더 많은 역할을 해야겠지만은 대만 해협의 위기와 한반도의 위기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는 저는 분명히 북한이 전면전은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대규모 무력 도발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빼서 대만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며 동맹국에 가까운 중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북한이 그런 조처를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의 방위에 한국군의 역할을 확대하지만은 대만 사태에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조정하고 전정권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은 안보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어 국민들이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신중해야 되며 한국이 양보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미국에 반드시 요구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확정 억제, 해구산을 좀 더 지금 이제 NCG 체제가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체제로 보장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를 만들어야 되겠고 있다는 것을 이 정연본 전 육군 참모차장의 제안인데 저는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여러분과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시진핑의 실각설이 꽤 공신력 있는 외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트럼프
1기 때 첫 안보 보좌관이었던 마이클 플린이요. 지난 2월 27일 날 중국의 리더십 변화에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뭐 주장을 했었고요. 플린은 이제 미국의 국방정보 DIA 국장 출신이죠. 그래서 나름 그 중국에 대한 정보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버뮤다 총영사 출신인 그 레고리 슬레이턴이라는 사람이 뉴욕 포스트라는 신문에다가 6월 28일 기고문을 남겼는데 내용이 시진핑이 8월 말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전직 당국자가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크게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근거를 든 것은 시진핑의 낙마의 근거라는 것은 시진핑이 직접 부탁했던 리상프 국방부장, 미아오와 정치공작부 주임, 허웨이도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이 3명의 시진핑 초이스 군고위 장성이죠. G부 시진핑 픽인데 이들이 잇따라 실각하면서 이제 플린이나 슬레이턴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는 이런 이제 얘기가 퍼지고 있는데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멤버가 7명인데 이들 3명의 공석이면서 4명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시진핑 실각설에 힘을 쏟는 또 진관이 있었는데 지난달인가요? 그 중국 공산당 정치국회의에서 당 중앙의 정책 결정 의사협조기구 업무조례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퇴임한 원로들이 공산당의 정책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다. 이런 또 설명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들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고 또 결정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7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진핑 실각설이 이제 들불처럼 번져나갔는데 그 내밀한 사정은 좀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드러난 모습은 이런 실각설과 정반대. 그리고 시진핑의 권력은 건재하다. 이런 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시진핑은 이달 30일 개막하는 상하이 협력기구는 SCO라는 또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정상회의 여기를 주최하는데 나헨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초청해가지고 모디 총리가 7년 만에 방중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2일 베이징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합니다. 권력이 위태한 상황에서 이 같은 큰 국제적인 대외 행사를 챙기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걸 직접 챙긴다는 것은 권력이 스틸 인 파워, 권력이 건재하다는 걸 하고 북한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한국이고요. 중국에서 제일 잘하는 거는 대만입니다. 대만에 보면은 대만의 정보기관의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권력을 잃었다는 징후가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 이런 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차이원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만 총통 직속 싱크탱크인 중앙연구원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중국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중국에서 나오는 시진핑의 보도를 보면은 거의 매일 등장하고 시진핑 선전구호가 그대로 되풀이 된다. 그래서 실각의 조짐은 없다. 이 단언을 했고요. 대만 법무부 조사국의 양안 정세 분석 차정을 지낸 이제 거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개 석상에 등장하는 빈도어나 관영 매체의 보도는 전혀 줄지 않았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옛날 소련 같은 이런 공산국가, 특히 북한 같은 국가들은 매체, 관영 매체에 얼마큼 자주 나오나 아니면은 그 행사에서 위치가 어디 앉아 있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력이 어느 정도냐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또 조사 방법론인데 그런 방법론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회의 20기 3중전회라는 게 이제 지난 18일 막을 내는데 이 3중전회가 베이다 회의만큼 중요한 회의인데 여기서 뭐 시진핑 실각한다는 얘기 있었는데 3중전회에서도 뭐 시진핑 실각은 뭐커녕 건재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데 단서정을 붙였는데 2029년이 중华人民共和国 성립 80주년인데 그때까지 개혁 임무를 완성한다는 것을 단서정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연임을 하고 있는 시진핑이 집권 연장 4연임을 하려는 떡밥을 깔아놓은 것이다. 이런 해석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본다면은 권력 위태한 사람이 어떻게 4연임까지 생각을 하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다. 그래서 2027년 당대에서 이제 그 시진핑의 4연임이 결정되는데 2029년을 언급했던 것은 그러니까 일단 시진핑은 4연임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진핑 4연임의 가장 큰 적은 누구냐면 시진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진핑의 건강 문제인데 시진핑 올해 나이 72세죠. 근데 만기 칠남형 그러니까 모든 거 사소한 걸 다 하나씩 다 챙긴다는 이런 국정 운영은 시진핑에게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큰 무리가 간다. 그리고 점점 더 노쇠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브릭스 회의에 빠진 것은 혹시 건강 문제가 아닌가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대만에서 이제 많이 도는 얘기가 시진핑의 심장병 또는 그 뇌졸중을 좀 앓고 있지 않냐 이런 추정이 있는데 시진핑의 큰 적은 시진핑인데 누가 시진핑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것인가 이렇게 그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혹시라도 또 미래의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 시진핑이 후계자를 내세워만 하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정치국 상무위에는 왕양, 허춘하, 지금 이제 인민정치협상회의라고 하죠. 거기 정엽 부주석이 있고요. 상하이시 당서기인 천진잉, 중앙서기처석인 스타이펑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시진핑이 건재하니까 그리고 또 이런 권위주의 체제의 지도자들은 이인자를 안 키우지 않고 후계자는 더 그렇고 안개 속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장유샤라고요. 지금 중앙정치국 군사위원회 부주석이죠. 그러니까 군에서 중국 넘버는 시진핑이고 넘버 2죠. 넘버 2 위치고 지금은 상장입니다. 우리 대장이고요. 우리 대장에 하는 위치인데 이 장유샤가 중국의 원로들과 손을 잡고 시진핑을 끌어내리려 한다 이렇게 거론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지금 이제 같이 중앙군사위 소속인 유지연이와 함께 1979년에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참전한 경력에 있는 월전파, 월남 전쟁파, 월전파의 핵심 거두고요. 그 당시에 상당히 잘 싸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내부적으로 신망이 크고요. 그리고 시진핑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데 시진핑의 아버지가 시중신이고요. 장유샤의 아버지는 장승신이라고 해서 둘 다 혈명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홍월타이라고 하는데 집안 대대로 우정을 키운 사이고요. 그래서 장유샤가 시진핑 집권 초기에 시진핑의 경호를 맡은 적도 있습니다. 맡은 적 있고 막역한 사이인데 2022년 10월에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계기로 두 사람 사이가 갈라섰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뭐 설이기 때문에 진짜인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장유샤는 1950년 7월생이고 당시 72세인데 그 나이라면은 물러나는 게 맞는데 계속 있으니까 시진핑이 너 왜 물러나지 않고 아직도 있냐 그랬더니 장유샤가 너는 왜 있냐 이렇게 답을 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둘이 막역한 사이고 뭐 장유샤가 시진핑에 대해서 그렇게 꿀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썰이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된 상태고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 보면은 장유샤가 시진핑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올 3월 11일에 전국인민대회에서 시진핑이 퇴장하는데 장유샤가 등을 살짝 돌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글쎄요. 앞에 수많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 한두 개 사소한 거 가지고 시진핑이 실각됐고 거기에 장유샤가 앞장설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미래를 잘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시진핑의 실각설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중국 지도부에서 큰 일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아예 뒤집어 넣는 아주 대사건이라 할 수 있죠. 실각이 될 경우에는 시진핑은 2012년에 집권하고 있는데 이제 권력을 자신에게 모두 다 집중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시진핑이 물러날 경우는 권력의 공백이 그만큼 커지겠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실각할 경우에는 예전처럼 집단 지도 체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고 클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했던 왕양, 호추나 천진의 스타이펑 이런 사람들이 일단 집단 지도 체제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혼자 만기 친단하는 게 아니라 다 집단으로 그다음에 합의를 하면서 운영하는 이런 또 원래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다 하나씩 자기의 영역을 가져가지고 협의하면서 회의하면서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시진핑이 바꿔놓은 것이죠.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 대내적으로는 시진핑 치하에서 이제 숙청과 감시가 되게 셌는데 이게 이제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고 있고 좀 더 복지나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쓸 것 같고 미국과 중국 갈등이 심하고 있는데 이게 좀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권력 구조에 공백이 생기고 그걸 메워야 되고 체제를 정비되니까 미중 패권 경쟁도 일시적으로는 좀 완화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중국이 뭐 좀 더 민주적인 체제 변질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산당 독재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거나 그거는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중국 지도부의 베이다이어 회의는 무엇이며 이 회의를 통해 시진핑 실각설에 대한 이야기는 잠잠해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국 공산당 회의랑 베이다이 회의에서 뭐 시진핑이 실각할 것 같다는 그런 소문이 많이 나는데 그 베이다이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다이 회의라는 것은 그 중국의 이제 베이징에서 좀 떨어진 해안
휴양도시, 그러니까 허베이성 치낭다오시, 베이다오라는 곳의 휴양지인데 여기 이제 고급 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 중국 공산당들은 지도부들이 여름 휴가를 일로 가서 휴가를 하면서 이렇게 국가 중요 대사를 논의하는 비밀 회의를 열린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베이다 회의고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은 최근에 그 진앙다오시 경비가 아주 삼엄해졌고 그다음에 드론 비행이 금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중국 국영 CCTV 보면은 지도부의 근황을 이렇게 많이 보도를 하는데 최근에 현장 활동 보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도 1, 2 브리핑이 중단한 상태고 시진핑의 마지막 동정은 7월 31일 날 잠깐 그 인민해방군 행사에 거기 진급식인데 거기 참석했다는 걸 말고 그 이유는 안 나타나고 원래 거의 매일 보도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거 보면은 베이다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고 그 중요한 회의가 열린 것 같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주요 의제는 시진핑의 실각이 아니라 신강 전 외교부장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 사람도 시진핑의 픽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면직이 됐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 사람의 어떻게 처분을 내릴 것인가 이게 주요 이슈라고 합니다. 이슈로 예상들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물론 또 미중 관계가 또 주요 이슈겠죠. 그리고 또 내년에 그 대만에서 총통 선거가 있는데 그 대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의 경제가 아직까지 회복을 하고 있는데 너무 더디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사회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로 논의될 것 같이 일부 매체가 예상한 것처럼 뭐 시진핑의 실각을 여기서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됩니다. 시진핑이 연임을 위해 대만 침공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타임라인을 2027년을 보고 있는데 2027년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중국군이 이제 인민해방군이라는데 인민해방군은 중국 국가의 군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군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데 중국 인민해방군이 1927년 8월 1일에 창설이 돼가지고요. 2027년에는 창군 100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진핑이 4연임을 꿈꿀 경우 2027년 중요한 이때 4연임을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적으로 내세우려면은 대만 침공은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통일이죠. 중국 통일을 완성한 거기 때문에 명분도 있고 그 시진핑 개인으로서 되게 매력적인 또 업적이 될 수 있고 중국의 많은 국민들은 통일 대업을 하려면은 시진핑이 계속 집권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뭐 부인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것을 내세울 수밖에 없겠다 하는데 일단 2027년에 4연임을 하기 위해서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리스크가 되게 큽니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개입할 것이고요. 일본도 개입할 가능성이 크고 호주도 미국을 따라서 군사적으로 개입하고요. 그다음에 장기전이나 소모전을 이어질 경우에는 시진핑 체제 자체가 위험하고 만일 또 패배라도 할 경우에는 시진핑은 번지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중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고 대만의 침국은 중국 경제가 자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그리고 리스크도 크고 거기에 기회비용으로 이뤄야 될 때 너무 크기 때문에 시진핑이 과연 할까? 물론 뭐 경제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사회 불만이 확산해서 내부 통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보통 이제 권위주의 국가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넘기는 거. 이게 이제 옛날에 1982년에 아르헨티나 군부가 국내 불만 사항을 돌리기 위해서 포클랜드를 침공했었죠. 이게 많이 쓰는 수법이기 때문에 사용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쉽게 끝낼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막 침공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이제 지금보다 더 강하게 대만 인근에서 중국군이 군사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사이버를 공격하거나 경제 압박을 쓸어가지고 대만을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방법을 쓰겠지. 그리고 무력을 써서라도 통일을 하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고수하는 그런 전략을 쓰겠지. 직접적인 침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더 악화될까요? 예,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 심하고 진짜 사사건건 어느 영역에서나 다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아직 전략적 경쟁을 공식적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기술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도 지금 치열하게 경쟁 중이죠. 중국은 미국을 자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세력으로 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자립형 발전 그리고 강군몽이라고 대표된 군사력 증강으로 맞서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양국 간의 관계가 개선할 가능성은 적죠. 그러나 최악으로 치달릴 가능성 또한 적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꾸준하게 이해. 왜냐면은 미중의 패권 경쟁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고 누가 더 체력이 강하냐, 누가 다 잘 버티냐. 냉전이 그랬듯이 냉전도 1945년에 시작해서 91년까지 했으니까 45년이 넘어온 거죠. 미중의 패권 경쟁은 2012년부터 막 본다라도 아직 뭐 10년이 좀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은 핵 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치닫아서 무력 분쟁이 일어날 경우는 핵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서로 최악의 경우는 피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장기전은 말씀드린 이거는 결국 체제 경쟁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뭐 통제하는 이런 방법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공급망 디커플링을 통해서 독자적인 체제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고 중국은 이에 맞서서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면서 브릭스나 이런 나라들과 남방 연대를 강화하고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결국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게 중국의 히토류를 수출을 규제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원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미국에 맞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지금 굉장히 동맹을 압박하고 있는데 한국 나토, 일본 등 이런 동맹을 압박해서 관세로 이제 많이 뜯어내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 결국 미국을 힘을 약화하는 악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동맹의 역할도 크고 동맹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그런데 이거를 동맹과 점점 더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반면 또 중국은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이런 소위 말하는 권위주의 이 세력들과 관계를 끈끈이 하면서 반미 전선을 강고하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금 정책은 결국 미국의 이익과 그다음 미국의 패권을 떨어뜨리는 악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런 이제 신사임당 같은 경제 전문 채널에서 자주 나와서 국제 정세와 이렇게 분쟁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요.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지만 한편에 이런 또 생각 들었습니다. 언제쯤이면 세상이 좀 평화롭고 안정이 돼서 제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여러분을 이런 자리에서 안 뵈도 좋으니까 빨리 유럽이나 중동에서의 전쟁이 멈춰지고 좀 평화가 다시 찾아왔으면 합니다.